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감옥에 넣고 싶어요. 나는 범죄자의 남편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45살. 경기도 평택의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죠. 결혼은 일찍 했지만 아이는 없었고 아내와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길을 간 거죠.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웠어요. 공장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와 밥으로 때우는 저녁, 주말이면 소주 한 병 놓고 텔레비전만 보다 잠드는 날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직원 하나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국제결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베트남 쪽으로 많이 하던데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내가 무슨 국제결혼을? 나이도 있고 재혼인데 외국 여자가 나를 선택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자꾸 그 말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집에 있다는 것,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을 뒤져서 결혼 중개업체를 찾았어요. 행복한 만남이라는 이름의 업체였죠. 사무실은 서울 구로구 어딘가에 있었고 대표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성호라는 남자였어요. 통통한 체격에 인상은 좋아 보였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15년째 이 일하는데 성사율이 90%예요. 베트남 현지에 직원들 있고 여성들도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김 대표의 말은 설득력 있었어요. 비용은 1,500만 원. 싸지 않은 돈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다고 여겼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 달 뒤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김 대표와 나를 포함해서 5명의 한국 남성들이었죠. 다들 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재혼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농촌 총각이거나. 비행기 안에서 김 대표가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너무 까다롭게 고르시면 안 돼요. 첫인상 좋으면 바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생 동반자 찾으러 온 거잖아요. 하노이 공항에 내리니 후텁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픽업했고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맞선이 시작됐어요. 작은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10명 정도의 베트남 여성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죠. 통역사가 중간에서 말을 전해줬어요. 처음 몇 명은 그냥 그랬어요. 젊긴 했지만 뭔가 어색하고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5번째로 만난 여자가 달랐어요. 이름은 응우서티란 26살. 작은 키에 까만 머리, 수줍은 듯한 미소.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농촌 출신이고 가족을 위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죠. 솔직해 보였어요. 한국 생활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내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김 대표가 옆에서 속삭였죠. 사장님,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더 보시겠어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란의 눈을 보니까 뭔가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분으로 할게요. 결정을 내렸어요. 김 대표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좋은 선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왔고 3달 뒤에 란도 한국에 입국했어요. 결혼 서류는 모두 김 대표가 처리해줬죠.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친척 몇 명, 공장 직원들, 그리고 김 대표까지. 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색하지만 예쁜 미소를 지었어요. 신혼 초에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란은 한국어를 빨리 배웠고 집안일도 잘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국과 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줬어요. 주말에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죠. 오빠, 행복해요. 란이 말했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란이 스마트폰을 볼 때가 많아졌고 자주 베트남어로 통화를 했어요. 처음엔 가족과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란이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베트남 집 고쳐야 해요. 부모님 집 너무 낡았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란의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통장에서 돈을 빼서 란에게 줬어요. 한 달 뒤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동생 학비라고 했죠. 300만 원. 그것도 줬어요.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사업자금, 사촌 결혼 축의금. 끝이 없었죠. 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돈을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란의 얼굴이 굳어졌죠. 오빠는 내 가족 생각 안 해요? 나 한국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란이 한국에 온 건 가족을 돕기 위해서니까요. 1년이 지날 즈음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죠. 공장 운영도 빠듯한데 이건 너무했어요. 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말했어요. 나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돈 문제야.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란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오빠 돈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수줍던 란이 아니었죠. 돈 많지 않아. 공장도 요즘 어렵고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러자 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요. 일만 하고 나 혼자 집에만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밤부터 란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대화가 줄어들었고 란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한국어 학원 다닌다고 했지만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지난달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죠. 공장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란?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가봤죠. 옷장이 열려 있었고 란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서랍 속 액세서리들도 모두 없었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어로 서툴게 쓴 글씨. 미안해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손이 떨렸죠. 휴대폰을 꺼내서 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죠.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공동명의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어요. 800만 원. 그리고 4명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흔적도 있었죠. 500만 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죠.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란을 찾으려고 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전화했더니 란은 2달 전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란의 친구라고 알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 연락처로 전화했지만 모두 통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어요. 경찰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으니 찾기 어렵다고 했죠. 사기당한 것 같으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경찰의 말이었어요. 사기? 내 아내가 나를 사기친 거야? 집에 돌아와서 란과의 모든 시간을 되짚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느꼈던 란의 진심은 뭐였을까?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야,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결혼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 대표는 난처해하며 말했죠. 사장님, 저희도 난감합니다. 결혼은 성사시켜드렸으니 저희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라고? 1,500만 원이나 받고? 그럼 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베트남 집 주소라도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끓어올랐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지훈 변호사였죠. 상황을 설명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결혼 사기 사건 많아요. 사기죄 고소하시고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 무효요? 네,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재산을 갈취할 목적이었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혼인 무효. 우리의 결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는 거죠. 진행해주세요. 결심했어요. 란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텅 빈 집, 란이 없는 거실.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니, 그때보다 더 외롭고 쓸쓸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란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결말이 정해져 있었던 걸까? 답이 없었어요. 그저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죠. 내일부터는 싸워야 해요. 란을 찾고 법정에 서고 이 모든 걸 끝내야 해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그냥 무너져도 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45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나는 피해자가 맞나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박지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사기죄 고소장과 혼인 무효 소송 준비 서류들. 펜을 쥔 손이 떨렸죠. 사장님, 여기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모두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쳤죠. 1년 반 동안의 모든 거래 내역, 난에게 준 돈, 난이 인출한 돈,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계산하니 총액이 3,200만 원이었어요. 3,200만 원. 공장 직원 2명의 1년치 급여와 맞먹는 돈이었죠. 이 정도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재산만 갈취할 목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가출 후 전 재산을 인출한 점, 연락 두절된 점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박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죠. 란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출입국 기록 조회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 요청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면 더 복잡해지지만요.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란은 아직 한국에 있었죠. 출국 기록이 없었어요. 그 말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경찰에 정식으로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이현수 형사가 사건을 맡았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냉철한 인상의 형사였어요. 피해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은 결혼중개업체 통해서 피해본 사람들 찾아보세요. 이 형사의 조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행복한 만남, 국제 결혼 사기, 베트남 결혼 피해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었죠. 게시판, 블로그, 커뮤니티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결혼 1년 만에 돈 들고 사라졌습니다. 중개업체는 책임 안 진다고 하네요. 경찰 신고했는데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 내 이야기 같았어요. 피해자 모임 카페를 찾았고 가입 신청을 했죠. 승인이 떨어지고 들어가 보니 회원이 200명이 넘었어요. 카페에 내 사연을 올렸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죠. 저도 똑같아요. 1,800만 원 날렸습니다. 중개업체 사장 고소하세요. 그 사람들이 한통속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혼인 무효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위로받는 동시에 더 화가 났어요.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해자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연다는 공지가 떴어요. 서울 신림동의 한 카페,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참석하기로 했죠. 모임 날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죠.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치고 분노하고 허탈한 표정.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50대 초반의 정민수라는 남자였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저는 3년 전에 피해봤어요. 캄보디아 여성이었고 결혼 8개월 만에 사라졌죠. 피해액은 4천만 원. 지금도 못 찾았어요. 정민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기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이었어요. 비자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중개업체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고 발뺌하더라고요. 경찰은 국제사건이라 수사 어렵다고만 하고요. 모두가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짧은 신혼기간, 금전 요구, 그리고 사라짐.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었죠. 우리 힘을 모아야 해요. 중개업체 상대로 집단 고소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합니다. 정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죠.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피해자들과 계속 연락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중개업체 행복한 만남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만 43명. 총 피해액은 12억 원이 넘었죠. 함께 김성호 대표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어요. 박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했고 43명의 피해자가 진술서를 제출했죠. 한 달 뒤 김성호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죠. 저는 단지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결혼 후 일어나는 일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김 대표의 인터뷰였어요. 뻔뻔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모습에 속이 뒤집혔죠. 그러던 어느 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란 씨 위치 파악했어요.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란을 찾았다고? 1년 반 만에? 어떻게 찾으셨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이요. 경찰이 영장 받아서 추적했더니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안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란이 거기 있다니
지금 바로 가야 할까요? 경찰이 먼저 출동할 겁니다. 동행하시겠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이틀 뒤 이 형사와 함께 안산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죠. 3층 305호. 현관 앞에 서니 긴장됐어요. 이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문이 조금 열렸고 체인이 걸린 채로 누군가 밖을 내다봤어요. 란이었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란의 얼굴. 야위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예전의 수줍은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 형사가 말했어요. 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죠. 좁은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거실이 합쳐진 공간. 구석에 놓인 싱글 침대. 란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자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응오된 티란 씨, 맞습니까? 네! 란이 대답했어요. 한국어가 더 유창해져 있었죠. 남편분이신 강대현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란은 나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저기가 느껴졌죠. 왜 이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돈 다 가지고 사라진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소리쳤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오빠가 준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빼앗았어요? 란도 소리를 질렀어요. 준 게 아니라 속인 거잖아.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도 없었잖아. 결혼했잖아요. 1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왜 도망친 거야? 왜 돈 다 가지고 사라진 거야? 오빠가 나한테 잘했어요? 일만 하고 집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나 혼자 집에만 있고 친구도 없고 외로웠어요. 란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의 순간 할 말이 막혔죠. 진정하세요. 일단 경찰서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형사가 중재했어요. 란은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죠. 오피스텔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다른 베트남 여성 2명과 마주쳤어요. 란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황급히 지나갔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나는 부인했어요. 저는 결혼할 의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잘 안 해줬어요. 돈도 자꾸 문제 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까? 제 생활비요. 남편이 안 줄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죠? 그건 급하게 필요했어요. 베트남 가족에게 보낸 돈은요? 가족 도와주는 게 잘못이에요? 란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사기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조사가 끝나고 란은 일단 귀가 조치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여권은 압수당했죠. 사장님, 입증이 쉽진 않을 겁니다. 란 씨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데 1년 넘게 같이 살았다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란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기록이라든지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라든지 집으로 돌아와서 란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뒤졌어요. 서랍, 옷장, 책상.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옷장 구석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베트남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베트남어 번역 앱으로 찍어봤어요. 돈 모아서 카페 차리자. 목표 3천만 원. 한국 남자들 쉬워. 조금만 웃어주면 다 줘. 1년만 참자. 그 다음엔 자유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노트를 들고 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노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결정적 증거입니다. 공증된 번역본 만들어서 제출하면 사기 의도 입증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죠.
란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거였구나. 나와의 시간, 웃음, 행복하다던 말들. 모두 거짓이었구나. 혼인 무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첫 재판일. 법정에서 란과 마주 앉았어요. 란은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베트남 이주 여성 지원 단체에서 연결해준 변호사였죠. 재판이 시작되고 란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응우서티란 씨는 진심으로 결혼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고 금전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이는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재산 취득 목적으로 혼인했습니다. 증거로 피고가 작성한 노트를 제출합니다. 노트의 번역본이 제출됐어요. 재판장이 노트를 검토했죠. 이 노트는 언제 작성된 겁니까? 재판장이 란에게 물었어요. 결혼 전에 쓴 거예요. 그냥 생각 적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란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재판은 계속됐어요. 증인신문, 증거 제출, 변론. 석 달 동안 4번의 재판이 열렸죠. 그 사이에 사기죄 수사도 진행됐어요. 경찰이 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원했죠.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란은 다른 베트남 여성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또 100만 원 받았어. 나는 이번 달 200만 원. 병원비 거짓말 통했어. 1년만 더 버티면 돈 모아서 나올 거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중개업체와 연결된 것 같진 않았지만 피해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남성들을 속이고 있었죠. 이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어요. 란은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죠. 사장님,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도 곧 판결 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란을 감옥에 보내는 것? 돈을 돌려받는 것?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 아니었어요. 진짜 원하는 건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였죠. 란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현실은 냉혹했죠. 형사재판 첫 공판. 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작고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여 총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란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진심으로 결혼했고 받은 돈은 모두 가족 부양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방이 이어졌어요. 나는 증인석에 서서 진술했죠. 저는 란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란은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목이 메었어요. 재판장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죠. 나는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직 모른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혼인 무효 소송 판결이 먼저 나왔어요. 가정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 이겼어요. 법적으로 란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됐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죠. 1년 반의 시간이 그냥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재산 환수도 가능할 겁니다. 재산 환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란에게 돈이 있을까? 이미 다 써버렸을 텐데. 형사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됐어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죠. 란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탄원했어요. 피고인은 가난한 베트남 농촌 출신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합의금? 란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재판 후 란의 변호사가 나에게 접근했어요. 피해자분, 합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피고인이 현재 가진 돈은 500만 원 정도지만 베트남 가족이 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3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합의 안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란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란이 징역형을 받으면? 정말 감옥에 가면? 내가 원하던 게 그거였나? 판결 당일 법정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가사노동을 제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란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이게 끝이라고? 3200만 원을 가져가고 1년 반을 속이고도 집행유예라고? 법정을 나오면서 란과 눈이 마주쳤어요. 란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내 쪽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사과하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박 변호사가 따라 나왔죠. 사장님, 아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국제 결혼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나요. 입증도 어렵고 형량도 가벼워요. 그럼 돈은요?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낮습니다. 란 씨한테 재산이 없으니까요. 결국 돈도 못 받는다는 얘기였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란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부엌의 냄비, 거실의 쿠션, 침실의 서랍, 모든 게 란을 떠올리게 했죠.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뭐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피해자 모임의 정민수 씨였죠. 대한 씨, 판결 들었어요. 힘드시죠? 네. 허무하네요. 우리 다 그래요. 싸워도 결국 이기는 건 없어요. 돈도 못 받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럼 왜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싸워야죠.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할 테니까. 정민수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내가 싸우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죠. 앞으로 피해를 당할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민수 씨, 우리 언론에 알립시다.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동의합니다. 준비해봅시다. 피해자 모임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40명이 피해자가 모였고 각자의 사연을 정리했죠. 나도 내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했어요. 기자회견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국제 결혼 사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개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정민수 씨가 대표로 발언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부실한 관리와 베트남 여성들의 조직적 범죄를 규탄합니다. 정부는 국제결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도 발언했어요. 저는 3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와 희망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뉴스에 나갔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피해자분들 너무 안타깝네요. 국제 결혼 사기 심각하네요. 법 개정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댓글을 보고 멈칫했어요. 한국 남성들도 문제가 있다고? 무슨 의미일까? 댓글들을 더 읽어봤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한 거 아닌가요? 가난한 나라 여성들을 이용한 거죠. 국제 결혼 자체가 비윤리적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란을 돈으로 산 건가? 이용한 건가?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그런 걸까? 나는 란을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거래였을까? 혼란스러웠어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 건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제결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 아닐까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모든 결혼엔 조건이 있어요.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적 조건, 외모, 성격 모두 고려하죠.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남성은 가정을 원하고 외국 여성은 경제적 안정을 원해요.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란은 저를 속였잖아요. 란 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사장님도 생각해보세요. 란 씨는 왜 한국에 왔을까요? 정말 사장님이 좋아서였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오빠, 미안해요. 나 베트남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만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평택역 근처의 카페. 주말 오후 3시. 카페에 도착하니 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죠. 1년 만에 보는 란은 더 야위어 있었어요.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오빠 미안해요. 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어가 훨씬 유창해져 있었죠. 뭐가 미안한데요? 오빠 속인 거, 돈 가져간 거, 다 미안해요. 왜 그랬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진짜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요? 한국 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오빠는 일만 하고 나 혼자 집에만 있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베트남 친구들이 말했어요. 어차피 힘들면 나오라고, 돈 모아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도 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혔죠. 나도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가족도 도와야 하고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란도 피해자였을까? 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란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오빠 좋았어요. 착했어요. 하지만 사랑인진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죠. 오빠는요? 나 사랑했어요? 란이 물었어요. 나는 망설였죠. 모르겠어요. 외로워서 결혼한 건지, 정말 사랑한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란, 돈은 됐어요. 이제 그냥 가요. 베트남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요. 란이 일어났어요.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잘 가요, 란. 란이 문을 나갔어요. 카페 창밖으로 걸어가는 란의 뒷모습이 보였죠.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나는 그대로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차가워진 커피. 쓴맛이 혀에 남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얻은 게 뭘까? 법적으론 이겼어요. 혼인도 무효가 됐고 란도 처벌받았죠. 하지만 진짜로 이긴 건가? 돈은 못 받았어요. 시간은 허비했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요. 사람을 믿는 능력. 하지만 동시에 뭔가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관계가 뭔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집에 도착해서 란이 쓰던 방을 정리했어요. 남은 옷들, 화장품들, 액세서리들 모두 박스에 담아서 기부하기로 했죠. 깨끗하게 비운 방을 보니 후련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란 없이도 혼자서도 핸드폰을 꺼내서 피해자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생존자입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렸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거예요. 나는 45이에요. 아직 인생은 남아있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사는 법은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죠. 란을 감옥에 넣고 싶었던 처음의 마음은 변했어요. 이제는 그냥 란이 행복하길 바라요. 진짜로요. 베트남에 돌아가서 카페를 차리든 뭘 하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잘 살 거예요. 공장 일을 하고 직원들과 소주 마시고 주말엔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고 평범한 일상.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나는 범죄자의 남편이었나요? 아니요. 나는 그냥 사랑을 원했던 평범한 남자였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죠. 이제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이에요. 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내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한 거죠. 내일은 또 공장에 가야 해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겠죠. 외로울까요? 아마도.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여도 살 수 있으니까요. 란, 잘 살아요. 어디에 있든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도 잘 살게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게 내 이야기예요.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감옥에 넣고 싶었던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결국 감옥에 넣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